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광주, 담양, 화순에 산재한 환벽당과 풍암정 등 130여 개의 누정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품고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누정과 원림은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 사찰에 비해 전혀 손색 없는 전통문화유산인데요. 누정과 원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봐야 하는지 오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장재성 광주광역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조태성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호남의 누정 원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 누정과 원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누정과 원림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이 누정으로 부르고 또 원림으로 부르는지 먼저 그 자세한 설명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누정은 이제 누각과 정자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누각은 넓은 마루로 이제 건축하면서 2층 다락 구조로 사방이 터져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고요. 또 정자는 빼어난 자연 속에 지어졌고 또 학문을 수양하기도 하고 또 풍류를 즐기면서 정신 수양 장소로 활용되었던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누각과 정자가 그러니까 합쳐서 줄임말이 누정이 그렇습니다. 될 수 네네. 있겠네요. 뭐 그밖에도 김홍석 본부장께서 좀 덧붙여서 원림이라는 개념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누정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의 문화자산들이고 상대적으로 폐쇄된 공간인 향교나 서원에 비해서 열린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어떤 소통의 공간으로서 활용됐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심 속에서 주택을 인위적으로 조경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원림이라는 것은 교외에서 동산과 숲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풍경을 벗삼아서 적절한 위치에 집과 정자를 지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남도의 원림들은 대표적으로 양산보의 별서 정원인 소세원과 시경정, 환벽당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고요. 월출산 자락의 백운동 정원이라든가 다산 초당 등이 대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누정의 역할 측면에서 열려 있고 또 소통의 공간으로 쓰였던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또 자연 경관을 토대로 지어진 이 구성이 된 이 원림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조금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예, 좀 독특하기는 하지만 네네. 이제 누정과 원림 이야기할 때 대부분 내륙에 있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는 완도의 보일도라는 곳이 섬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고산 윤선도 선생께서 뭐 보일도 거의 전체를 하나의 정원화 시켰다, 뭐 원림화 시켰다, 뭐 이런 게 된 기록도 있고, 그래서 네. 뭐 세연정이라든가 동천석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림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념과 함께 이 보길도 이 섬 자체가 하나의 원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이런 그 누정과 원림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과거에 어떤 곳으로 쓰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누정과 원림의 현황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장재선 의원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지역의 이제 누정은 무등산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역사, 지리적 중요성과 함께 하나의 무등산 문화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해의를 느낀 선비들과 또 시인, 묵객들의 교류와 학문, 강론, 또 시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병들의 호국 사상의 산실이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누정 원림은 무등산권인 강주, 담양, 하순 일대에 총 약 한 130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풍류도 녹아 있지만 애환과 또 뭐 그렇죠. 시인들의 그런 감성적인 부분, 시정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또 역사의 어떤 전환기의 그렇습니다. 그런 기상들도 녹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히 풍암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도 있고 한도 서려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태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제가 과거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15세기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데 이때 전라도에는 약 170개 정도의 누정이 그 당시만 해도 존재하고 있었고 또 특별한 것은 경상도 지역에도 약 260개 정도의 누정이 있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도 한 85개 정도, 또 평안도에도 한 100개 정도의 누정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누정 이야기를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경상도가 훨씬 더 많았네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오히려 이렇게 누정이 초반기에는 이렇게 양반 사회의 전유물이었지 않았느냐 하는 반증일 수도 있죠. 당시에 이제 경상도가 양반 선비들의 어떤 집거지이기도 했고, 그래서 또 이 점은 이 누정 문화가 원래적으로 선비 문화 또는 산수 문화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존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 무등산 곤역으로만 봤을 때 우리 광주에는 약 47개소의 누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에도 20개소, 그리고 화순에 61개소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요. 좀 더 가보자면 나주에는 47개소, 장성에도 19개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무등산 곤역이라고 말하는 광주 여기 화순, 담양 쪽의 대표적인 누정 말고 올림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광주의 환벽당 올림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담양의 소세원 올림, 그다음에 독수정 올림, 그리고 명옥콘 올림 등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올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뭐 시청자분들도 다들 익숙한 곳들이라서 이런 곳들을 우리가 누정 또 원림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광주문화재단에서는 누정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김홍석 본부장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서 추진됐던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이었는데요. 무등산권인 광주와 담양 지역에서 누정과 가사문화권 일대에서 진행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와 광주광역시, 북구청, 담양군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예산 지원했었고 누정 가사문화를 활용한 관광 자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됐던 사업들입니다. 주요 내용들로 보면은 소세원 원림을 모티브로 해서 작곡하신 황병기 선생님께서 가야금 독주곡으로 소세원의 사계라는 작품을 연주했었고요. 소세원의 사계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제 서양 음악에서는 안톤 비발디의 네. 사계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소세원의 네 계절을 나누어서 가야금 독주곡으로 작곡하고 실제적으로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방년이라든가 별시, 성산계류 타결도 이런 사업들 누정문화재로서 진행했었고요. 누정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서는 소세원에서 소세원 48행을 재현하는 행사들, 그다음에 김윤재가 정체를 가르쳤던 환벽당에서는 환벽 축구학당을 진행했었고 가사문학 낭독이라든가 선비복 체험을 위해서 시경정을 배경으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김정령 복장을 통해서는 역할극을 했던 취가정에서 그다음에 누정 총수와 누영 제각의 윤문 번역을 통해서 총서를 발행하고 한편으로는 소세원에 담긴 양산보의 사상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학술 행사들을 진행한 의미 깊은 행사들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 사업 또 학술 행사를 비롯해서 좀 전에 이제 누정 총서를 발간했다라고 했는데 이 누정 총서 발행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누정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서요.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야외로 나들이 하면서 누정들을 많이 접하면서도 그 누정에 얽힌 사연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누정과 인물과 그 자연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고요.
누정에는 현판 외에도 풍경을 노래한 한시를 평가한 현판들이 있는데 한자로 되어 있다 보면 굉장히 어렵죠. 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윤문을 번역해서 독자들이라든가 여행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돕고자 했었고, 누정 16곳의 인물과 시대사적인 의미를 문학과 역사, 건축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재조명해보고자 했었습니다. 선정 기준들은 가사문학의 중심이 되었던 선인들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곳들, 그리고 광주 주변 가까이에서 일반 시민들이 대표적으로 접하고 있는 말씀하신 소세원, 시경정, 환벽당, 취가정, 풍양정, 송강정, 명옥헌, 독수정, 의제미술관이 있는 춘설원까지 해서 책자를 발행하고, 또 그 책을 발행하면서 북 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 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 호응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 분께서 참석을 해서 그 공간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석을 하셨었고, 네. 이걸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일반 시민들도 대상이 되고 충청도, 부산권, 서울권까지 해서 누정 기행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호남 지역에 와서 누정에 얽힌 얘기라든가 어떤 그 애환들, 또 가사 문학에 대한 것들을 같이 기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누정과 관련된 인물과 또 자연과의 이야기를 누정 청소로 기록함과 동시에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누정에서 좀 편안하게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누정이라는 게 굉장히 친근하게 또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서요. 좀 전에 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뭐 덧붙여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태성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했던 풍류 나들이 사업, 누정 풍류 나들이 사업에 저도 참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 누정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선정하는 관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누정이라고 했을 때 시경정이라는 환벽당 단독 건물만 보고 있는데, 소세원처럼 꼭 원림이 아니더라도 옛 선인들이 누정 자체, 그러니까 시경정이든 환벽당이든 이걸 세우고 건립했을 때는 그 누정 자체만이 누정으로 일컫는 게 아니고 주변의 경관까지 같이 누정의 이름으로 다 같이 보는 그런 개념이었다. 그래서 네. 면왕정 송순 선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면왕정이라는 곳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기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면왕정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곳은 이제 담양과 그 광주 경기 쪽 이쪽을 일컫는데, 그곳에 일동삼성이라는 명칭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일동삼성이 한 고을의 세 가지 이름난 아름다운 경치 뛰어난 곳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지목한 곳이 환벽당, 그리고 시경정, 소세원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 세 개의 누각이 정자가 정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모든 경치와 어우러진 한 고을에 아주 뛰어난 세 가지 경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정을 바라볼 때도 단순히 거기에 서 있는 건물 하나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자연과의 어떤 조화까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지 진정한 누정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화재단 칭찬 좀 할까 하는데, 네네. 우리 이제 본부장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재단에서 이 누정과 관련된 아주 다채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눈여겨 볼 곳이 2018년도에 이제 했던 건데,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그 시대상 또는 전통 경관을 재현하는 이 행사를 뭐 아까도 말씀하신 회방년도 그렇고 이제 별시 과거 시험도 그렇고, 그리고 성산계류 타결들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성산계류 저 환벽당 앞에 성산계류에 가서 탁족 발을 씻고 시야를 나누고, 또 이제 그날 또 복날이어 가지고 복날 음식인 닭죽을 먹는 행사를 그대로 실제로 제안을 했는데, 네. 굉장히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정, 원림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그 장소에서 그 조상들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게
그 당시에는 저는 정말 신선한 하는 충격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성산기류 타결도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봤던 느낌들은 일단은 조선시대 탁족 여름의 더위를 복다림을 하기 위해서 행사들이었는데 당시에 광주의 사진 작가분들께서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100여 명의 이상의 네. 사진 작가들이 오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의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재현하는 것이 사진 작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기를 있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누정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성산기류 타결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정은 양반 문화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반 평민들, 기층의 서민들이 그 행사를 뒷받침했겠잖아요. 네. 말도 타고 와야 되고 죽도 끓여야 되고 발도 닦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양반 문화로 이렇게 갔던 시대상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또 한편으로는 누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은 수박밭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마을 입구를 지키기 위해서 원두막도 세우고 모정이라는 걸 세웠죠. 모정이라는 걸 세워서 그런 걸 활동을 했었는데 누정도 중요하지만 양반 문화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기층의 서민들의 삶에서 함께했던 모정도 추후에는 한번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네. 좀 더 해도 될까요? 네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누정 원림도 우리 호남의 중요한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모정 또한 언젠가는 꼭 다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모정은 호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이거든요. 그리고 김봉석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누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어떤 풍류, 즉 이런 것들과 모정을 추구를 했던 사람들의 풍류 이런 것들은 약간 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비교를 할 때 쓰는 비유가 있는데 누정 같은 경우는 살롱에 가깝다. 유럽에 비교하자면. 네. 모정은 그러면 영국 노동자들의 펍에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그 살롱이나 펍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우리 같으면 이제 누정과 모정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맞더라.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정은 잊지 말고 어머니의 정처럼 네. 그런 모정처럼 우리 모정도 꼭 다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주제가 누정과 원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누정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원림을 구성하는 화초, 나무, 돌, 물 거기에 누정이 있는 것처럼 자연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말씀해주신 누정뿐만 아니라 모정이라는 우리 옛 조상의 어떻게 문화 전반을 다 일컫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누정과 원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안동 하회마을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하회 별신구 탈로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개념과 함께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자연유산 또 세계 복합유산 유형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우리 지역민들도 요즘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하면 관심을 또 갖게 되고 있어서 이런 정확한 개념들에 대한 설명들도 좀 듣고 싶습니다. 장재성 위원께서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죠. 세계유산이란 이제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의 유형은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또 자연유산, 세계 복합유산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 문화유산은 기념물과 유적지로 좀 나누어지고요. 또 자연 기념물, 또 지질학적, 지문학적 생성물과 위험에 처한 동생물, 생식지, 자생지로 보존상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연미 시각에서 뛰어난 가치를 가진 자연 지역이나 자연 유적지를 말합니다. 세계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또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을 뜻하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불국사라든가 종묘,
수원화성 등 총 14개의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조태성 교수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예, 이 세계유산이라는 개념은 이게 1972년에 유네스코에서 그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기초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세계유산 개념입니다. 이때 이제 이 협약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이 세계유산 안에 이제 장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세 가지 부류, 즉 이제 세계 문화유산, 세계 자연유산, 그리고 세계 복합유산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인류 무형문화라고 알고 있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네. 네네. 조금 이제 예. 명확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세계 유산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연, 문화, 복합 유산은 그 대상이 부동산 유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박물관에 있는 도자기랄지 뭐 이런 유물들 이런 네. 것들은 포함이 안 돼요. 동산 유산은 포함이 안 되고 부동산 유산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세계 자연 유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장소에 해당되는 그 자연 환경이지 네. 거기 어떤 뭐 천연기념물인 뭐 동물이나 식물은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이런 작은 그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유네스코 유형별 등재 기준이라든지 등재 절차 꽤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김홍석 본부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서 좀 말씀 중에서 이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렇게 됩니다. 영문으로는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가치평가의 기준은 6가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6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누적 원림과 관련해서 기준을 보자면은 네. 두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에 저희가 해당되는데, 두 번째 항목을 보면은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한 곳. 네 번째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 단계를 예정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 저희 경관 유형이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저희하고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례일 것.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그 등재됐던 종묘가 대표적으로 이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유산 가치평가 기준에서도 4가지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제 재질이나 기법에서 유산이 진정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진정성.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완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보호관리체제에서 법적 행정적으로 보호제도와 완충 지역의 설정이 있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왔던 가치의 문제라든가 이것들이 정말 기준에 부합되느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저희가 등재됐다고 그러니까 등재됐다는 소식만 듣고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은 생각합니다만은 등재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들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등재 기준들 자체도 진정성이나 완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고요. 좀 덧붙여서 문창현 연구위원께서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이제 본부장께서 더 자세히 말씀하셔서 네네. 이게 이제 현지 실사로 나오는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IUCN이라고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 나오고, 문화유산 같은 이코모스라고 세계 유적 기념물 협의회에서 나오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10가지 OUV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다가 그 결과를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데, 사실 그 기준이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주관적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그 이제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규진이 좀 구체적이고 체계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2019년에 유산 의제 세계유산위원회 의제에도 그게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기준이 사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한 이렇게 명문화된 글로 돼 있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이제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참 그 등재 여부가 이제 많이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절차들이 꼭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등재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현재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국내 대표 세계유산이라든지 또 등재를 지금 준비 중인 사례들도 뭐 좋고요. 조태성 교수께서 좀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그 전체 세계유산이 167개국에 걸쳐서 1121점입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14건 가지고 있고요. 네. 세계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429건인데 우리가 21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유산은 요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16건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총 51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꼽자면 세계유산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해인사 장판각전이라든가 뭐 석굴암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고, 이제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등재는 전통 레슬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씨름이 여기 해당되고 최근에 이제 연등에도 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요. 그리고 기록유산은 잘 아시죠? 훈민정음이라든가 뭐 조선왕조실록, 그 밖에 이제 최근에는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들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등재되는 잠정 목록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 한 20건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가야 고분군이고, 그다음에 우포늪 창녕에 있죠. 그리고 남해안 공룡 화석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재 목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산성도 재추진한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이제 충남의 그 천주교 유적지라든가 부안의 고려청자 유적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0년에 잠재 목록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이제 사실 한양 도성 문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이제 등재 불가 판정을 받기 직전에 의도적으로 이제 철회를 한 바도 있고, 이걸 다시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올리자만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네. 아직 결론까지는 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청은 해마다 이제 우선 등재 목록을 2건에서 4건 정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준비가 잘 된 하나를 최종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함께 이제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등재 준비를 꾸준히 이제 하고 있는 편인데, 김홍석 본부장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네, 조태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세계유산에 들어가 있는 게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지라든가 네. 또 잘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저희가 들어가 있죠. 그쪽에가 내용으로서. 네. 그다음에 이제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목록 중에서 우리 이쪽에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마한 문화권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활발히 나주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착실히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록도 한센의 아픈 역사 100년, 그다음에 전통 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고유한 역사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또 그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공동 추진이라는 세계유산 등재 추세에 따른 문화재청의 공고 사항도 있어서 네. 그 고려청자 도요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세 개 지자체, 그러니까 해남군과 강진, 부안군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부분들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뭐 고창, 화순, 고인돌 유적지, 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라든지 또 마한 그 문화에 대해서 이제 또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자체가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이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들이 협력함으로써 그 얻어지는 효과도 많이 있겠죠. 이제 네. 요즘은 그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단독 수상보다는 공동 수상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일사불란한 일 처리와 예산 집행이라든가 그 서로 협력해야 되는 행정적인 어려움들은 많이 따를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누정과 관련돼서 원림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국한해서 호남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전국으로 볼 것이냐 네. 또 아시아권으로 전체를 묶어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은 나중에 추후 검토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얘기는 또 이후에 토론에서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2019년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어떤 의제가 나왔고 또 그 의제 관련해서 뭐 어떤 분석들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요. 문창현 연구위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원래 이렇게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중국 그 푸젠성 성도인 푸조이에서 하기로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좀 불가피하게 취소가 돼서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이제 2019년의 유산위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의제들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우리 누정 원림과 관련된 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유산 같은 후보 유산 같은 경우는 등재가 되는데 어떤 유산 같은 건 또 조금 있다가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양도성은 등재에서 이제 이렇게 탈락이 됐는데 수원화성이나 남한산성 이런 것들은 다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신청국에서 약간 불만이 제기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의제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대상유산 선정이나 자문기구 실사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과정을 좀 이렇게 공정한 평가 과정을 이렇게 좀 만들려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 누정 원림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할지 아니면 세계 복합유산을 신청할지는 아직 우리가 지역사가 아직 좀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고 아직 공감대를 지금 만들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복합유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좀 다르거든요. 문화유산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잠정 목록으로 등재를 신청을 해가지고 등재가 되면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로부터 현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코머스가 오고요. 세계 이제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IUCN에서 와서 하는데 복합유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기관이 다 와서 해요. 네. 그런데 IUCN하고 이코머스가 평가 기준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도 맞추기 힘드는데 두 개 기관에서 와서 이걸 맞추려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또 세계유산회에서 나름대로 유산위에서의 어떤 그 기준이 그러니까 세 군데의 기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유네스코에서도 복합유산을 이제 점점점 이렇게 장려하는 추세인데 현재는 2.5%밖에 안 되거든요. 네. 숫자도 좋고 그만큼 이 등재 기준도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복합유산의 등재를 좀 장려하면서 이 기준들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진행됐고 이 세계 기관이 그러니까 이 세계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이 좀 협업을 할 수 있게끔 각자 그 좀 다른 기준을 내지 말고 네. 서로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비슷한 기준을 내서 이렇게 이제 실사를 받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제 2019년대에는 이제 그런 의제로 토의를 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복합유산 등재를 장려하되 평가 기준을 좀 완화한다든지 또 평가 그 기준에 어떤 좀 일관성이 있고 객관화된 어떤 그런 기준 마련 이런 것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의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김홍석 본부장께서는 관련해서 뭐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제됐던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등재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고 말씀하셨듯이 관련 신청서를 내면은 실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간위원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6명의 국가 추천위원 그리고 인가가 된 NGO 대표들 이렇게 해서 구성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로 그 이견들이 있게 되고 사전 심사라든가 뭐 일정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10가지 기준들을 보면은 때로는 추상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주관적인 판단들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가 유산의 보존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정확히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짚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심사 일정에 대한 것들, 절차 도입 이것들을 좀 연장한다든가 좀 더 면밀한 검토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의 활동들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전문가라든가 일반인들의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역량 강화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권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푸저우에서 개최하기로 한 44차 유산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럽니다. 네. 뭐 등재 절차 또 기준 이런 의제들뿐만 아니라 뭐 덧붙여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등재 선정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선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반려를 받고 뭐 이런 이제 들쑥날쑥한 어떤 그 결과에 따른 불만들이 또 의제화돼서 이런 등재 절차나 기준들 마련에 앞으로 또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의 갯벌의 경우 이제 반려 공고를 받은 적이 있고요. 앞서 한국에서 등재 공고를 받지 않고 등재 성공한 사례는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안동. 현재는 자랑스러운 우리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선정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반려를 받고 나름대로 분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을 때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 거기에 대해서 조태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문창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게 보인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일단 한양도성 같은 경우가 탈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문화재청이 이 탈락 이유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밝힌 이유를 보면 이 한양도성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나 뭐 완전성 그리고 보존 관리 계획 등은 충족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성벽들과의 그 비교 연구에서 이 한양도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문화재청이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시는 한양도성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었죠. 2012년도에 이제 한양도성이 우리 잠재 목록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아예 관리할 전담 부서를 만들었어요. 한양도성도감이라는 전담 부서까지 만들고 2013년도에는 그 종로구 해화동에 있던 시장 공간 자체를 한양도성 안내센터로 탈바꿈해서 그런 정도로 특급 조치를 마련해서 준비를 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심사 기준이 강화됐는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주관적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심사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그 자료 준비가 약간 소홀했던 점
이게 탈락의 주된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창현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코머스는 사실 뭐 이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한국에서 좀 실사를 오래 한다 그래도 사실 우리의 배경들을 좀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한양 도성이 이렇게 이제 신청이 철회가 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 다른 도시 성벽과 비교해서 이 OUV가 특별하게 뛰어난 게 없다. 그냥 600년 동안 그냥 관리만 됐을 뿐이지 이게 어떤 그 문화적 가치랄지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이렇게 수행하지 뭐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 탈락 이유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한양도성은 될 거다. 그때는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또 우리나라의 또 수도의 대표적인 성곽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수원 화성이나 이런 것도 이미 됐었고 그래서 다 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네. 결과를 받아들고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네. 그런 이제 좀 그런 이제 혼란이 좀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의 서원이 이렇게 이제 등재가 됐는데 서원은 이제 한국의 서원이 9개, 우리나라 9개 서원을 이제 묶어가지고 한국의 서원이라는 연속 유산으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 9개 서원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정말 뛰어난 서원들만 묶어서 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죠. 네.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 이코머스에서 나온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이 9개의 개별 서원들은 다 우수하고 뛰어난데 이 9개를 묶는 이 네트워크의 타당성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이걸 설명을 못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신청을 철회했다가 그 위에 이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게 등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기준이 아니고 우리 시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시각에 있어서 어떤 OUV나 걸 작성할 때 그 사람들이 눈높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예, 우리가 네.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후보 유산이지만은 또 이런 의외의 결과들이 나온 걸 보고 네.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대상자의 관점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누적 원림의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요. 일단 한국에 있지만 한국만의 것이 아닌 세계유산으로서의 어떤 탁월한 보편적 가치,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 한국의 누적 원림의 보편적 가치는 그럼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장재성 의원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패널분들께서도 말씀 중에 그와 관련해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네스코 관련 지침에서는 세계 유산은 인류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진정성과 완전성을 입증하는 유산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만을 얼핏 본다면 탁월하다는 개념과 또 보편적이라는 개념이 같이 나와서 사뭇 뭐 상충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탁월하다는 것은 세계 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 나라의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보편성을 뜻하는 겁니다. 즉 누구라도 이 뛰어난 문화유산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보편적이고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 조태성 교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어렵습니다. 네. 이게 어렵죠? 오늘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누정이 무엇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네. 이전에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서원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뭔지를 조금 파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원이 가진 보편적 가치라는 게 유교 문화였죠. 유교 문화의 보급과 지역화에 이바지한 중요한 유산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리학을 꽃피우게 했다.
라는 게 이제 소원이 가진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조금 보자면 우리 누정과 올림은 일단 물질적으로는 자연 그 자체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자연이라는 것에 네.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신적 가치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관적입니다만은 저는 풍류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서원이 가진 그 보편적 가치는 누정 또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 누정과 올림이 가진 강점은 이제 산수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주거지인 점은 둘 다 공통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이지만 자연으로 들어가는, 그렇지만 자연은 해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자연과 하나 되려는 인간, 네. 뭐 이런 결정체가 바로 산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수 문화의 구체적 결정체가 바로 누정과 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풍류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학계에서도 이 정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되는 바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잘 노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풍류는 그 해석하는 그대로만 보자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바람 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거슬리지 않겠다. 거기에 녹아들겠다. 일종의 무의자연일 수도 있고 물화일체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정신이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화랑도에서부터 이 기운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이제 현재적 결정체, 우리한테 남아있는 유산 중에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결정체가 바로 누정과 올림이고, 그 누정과 올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 중에 하나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위성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배제한 그 물질적 가치로서의 자연과 네. 또 뭐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방금 표현해 주신 대로 정신적 가치로서의 풍류 이런 것들을 이제 누정과 원림의 이제 보편적 가치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키워드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홍석 본부장께서도 이 누정 원림, 한국의 누정 원림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누정 원림의 그 문화 경관적인 그 가치성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사 문화권을 형성했던 선비 문화의 정신과 혼, 이것이 이제 단순한 풍류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연관되는 인물들을 보면은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얽힌 그 역사들이 많이 배어 있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좋은 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누정과 원림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형성돼 있으면서 문학과 같이 연계돼서 갔던 그 특출한 공간들은 호남권에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네. 이것들을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쭉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그 조직에서 경영 평가를 받더라도 그 잘 아시는 PDCA 기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문창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봐오고 들어왔던 문헌으로 또 읽었던 내용들의 정서와 외국 심사위원들이 바라봤던 그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심사 기준, 그분들의 어떤 심사 기준이 뭐 모호하고 다르고 주관적이다 이런 것들이 문제 삼을 부분은 크게는 아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용역이라든가 연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우리가 그 단기일 내에 이것들을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좀 조급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준비해 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조급하게 이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게 쭉 이런 보편적 가치 자체도 이렇게 장기적인 지속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제 봐야 한다라는 차원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문창현 연구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한국의 누정 원림의 오이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요, 이 오이부에 대한 심사 과정을 점점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우리 조태성 교수님 같으신 분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른 면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한국의 누정 원림이 넘어야 할 산이 뭐냐면은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서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원도 시초가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서원이 등재됐을 때도 중국에서 뭐 황구시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누정 원림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일본에서 이제 원림이라는 우리 한국에서 원림이지만 거기는 정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다 어차피 한국, 일본, 중국이 이 똑같은 일단 공간적인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네. 예,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또 호남과 영남이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중국, 일본과 어떻게 다른지의 오유비를 뽑아야 되는데 한국의 서원이 등재가 됐을 때 모 일간지에서 어떻게 헤드라인을 짰냐면은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 땡땡땡 중국과 달랐기 때문에 네. 예, 이 제목으로 이렇게 네.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그 유네스코 이제 이코머스 쪽에서는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중국과 우리가 어떻게 다르다, 우리의 어떤 독창적인 게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그 중국과 일본의 그 누정 원림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어떻게 우리는 가져갈 것이고 등재 과정에서 뭐 이런 경쟁에 있어서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로 좀 연결이 돼서 이 다음 질문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그냥 이걸 먼저 답변을 좀 들어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이게 구분이 됩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인공미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크고 중국 이렇게 원림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화려합니다. 예,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각상도 놓고 등도 놓고 굉장히 화려해서 이런 인공미 인위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에 비해서 네. 한국의 누정 원림 문화는 이런 인위적인 거나 인공적 경관을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것을 설치를 하더라도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것을 추구를 하고 마치 자연과 이 인공이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을 강조하는, 철학적으로 보면은 네.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을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공적인 면도 들고 자연적인 면도 들어가지만은 또 일본은 우리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 것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공생을 하는데 일본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전혀 새로운 경관으로 가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면면을 따져보면은 한국, 일본, 중국이 굉장히 또 철학적인 면이나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고요. 또 건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연구를 해서 일단은 중국과의 차별화되는 우리 OUV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또 알고 보면 굉장히 차이점이 많은. 예, 그 조태성 교수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이 이제 1997년도에 그 수조 원림이 되기는 했었죠. 근데 문창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공적인 면모가 가장 크다 이런 차이가 있겠는데 사실 그 우리 세계 문화유산 조건 중에 하나도 유적물 중에 유적물의 개념이 인공과 자연의 결합물로 만들어진 소산이다. 뭐 이렇게 개념 정리가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인공적인 것이 아예 없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정원의 특징이 고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산수가 이제 고가 마를 고자, 말라 죽을 고자거든요. 그래서 말라 죽은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정원을 꾸미고 또 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얀 모래를 갖다가 정원에 뿌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죽은 산수, 고산수 이런 고산수 정원 문화가 일본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일본은 등재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누정 원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자꾸 누정, 풍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풍류는
사실 정체가 없고 그게 뭐냐 이걸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남은 과제도 많지만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풍류를 이야기했을 때 풍류를 드러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물은 예술품인 거죠. 예술품인데 우리 누정 원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강의 강점이 뭐냐면 문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학은 가사 문학이고 시조 문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더 좋은 거는, 그러니까 더 설파할 수 있는 거는 이 가사와 시조가 지금은 우리는 문학이라고 알고 있지만 당대에는 노래였다는 것이죠. 음악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노래로 불린 장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음악과 문학이 합쳐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금의 종합예술 형태가 누정 원림이라는 곳에서 발현을 했고 그다음에 융성했고 그게 17, 18세기 우리 호남의 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다라는 것. 네. 이게 누정 원림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완전하게 중국과 일본의 정원과의 차이점이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말씀처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거기에 진정성과 또 완전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일본과의 차별성까지 이제 갖춰야 하는 그래야 세계유산 목록에 이제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정 원림이 갖고 있는 속성, 또 완전성, 향후 유산 보존에 있어서 혹시 위험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듣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아까 이제 가사 문학이나 시조 문학 같은 경우 일본과 중국의 경우와 어떤 비교에 있어서의 우위점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우리 누정 원림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을 설명하는 분야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완전성을 설명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실존하는 전통 또는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과 직접 혹은 가시적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누정 원림은 종합예술로서의 노래이자 문학의 형태인 가사, 시조를 가지고 있고 이 가사, 시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학 장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부각시킨다면 이제 중요한 보편적 가치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존하는 우리 보통 쉽게 복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복원의 이야기는 빼야 될 것 같고 이제 보존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유산 보존의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누정 원림 같은 경우 누정이란 자체의 건축물, 원림이라는 자연물 이것 자체가 쇠락한다거나 이런 위험성은 이제 별로 걱정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기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요새도 사실 이 누정이나 이 원림을 둘러싼 소유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이용객들의 방문이 제한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지난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행위들 자체가 우리 누정 원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가치를 쇠락시키고 퇴색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들이 그 유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현재적 의미를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구라든가 또는 뭐 특별한 마음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존에 있어서의 네, 그런 맞습니다. 이기적인 부분이 위험성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김홍석 본부장께서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토론을 진행하면서 불현듯이 그 서양에서 철학사에서 대두됐던 사색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괴테가 저 길을 지나갈 때는 11시다. 뭐 이런 것들은 알려진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림에서도 보면은 그 사색주의 철학자들이 당시에 깊은 중절모를 쓰고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자연을 걸으면서 사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철학이 나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서양과 동양의 어떤 다른 것들은 있지만은 우리 동양적인 특히 누정 원림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누정 원림을 통해서 또 문학이 꽃피우고 예술적인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서양과는 다르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네. 그래서 당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교 문화와 조선시대 성리학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공간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가사 문학들이 형성됐을 것이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좀 문학 경광과 그다음에 사상과 그 혼이 깃들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염두하고 자연의 어떤 그 단순 건물보다도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반영해서 살아갔을까 하는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뭐 그 누정이라는 곳이 사방이 다 트여서 누구나 시민들이 가서 앉아 있고 휴식도 취하고 경관도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공간들로 다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개방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은 사실은 또 이렇게 등재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 보존이라든가 사전 예방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누정 원림 앞서 이제 지금까지 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 뭐 이제 등재를 하기에 또 이런 기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정 원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일 유산에 가까운지 아니면 연속 유산에 가까운지도 꼭 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단일 유산, 연속 유산. 네, 뭐 개념도 잠깐 언급해 주셔도 좋고요. 누정 원림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할지, 뭐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요. 문창현 연구위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 유산 목록에도 이렇게 특정 지역에 골고루 퍼진 연속 유산의 이 등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사례가 지금 최근에 있고요. 근데 이 연속 유산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고 골고루 전국에 퍼져 있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후보 유산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것을 연속 유산이라고 그러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한국의 서원이 이번에 등재됐는데 그 이제 하위에 9개의 서원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속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연속 유산으로 신청하면 이제 스케일이 커지고 그만치 대표성도 있어서 그동안에는 연속 유산으로 등재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의 서원의 사례를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코머스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올리는 이 후보 유산들 간에 도대체 연계성이 무엇인가, 네트워크의 어떤 타당성이 무엇인가, 이걸 제시하라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 유산 등재 실패 사례에서는 대부분 연결고리가 취약한 상태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대부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네. 9개의 우리나라의 대표 소원을 묶었지만 이게 어떻게 9개가 묶였는지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한데 이걸 하나의 한국의 서원이라고 묶으면은 공통점을 뽑아내야 되는데 크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누정 원림이 있는데 한국의 누정 원림으로 갈 것인가, 호남의 누정 원림으로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서원의 사례를 보면서 그럴 바에는 호남의 누정 원림은 그나마 공통점이 분명하고 또 한국의 서원 사례를 보니까 이런 연속유산으로 가다가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주, 담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남의 누정 원림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의 누정 원림으로 가는 것을 선호를 하게 마련인데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추진할 때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웅석 본부장께서도 그 연속 유산 또 단일 유산의 측면에서 누정 원림의 어떤 방향성 혹은 뭐 대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단일 유산은 그 아시다시피 단일 건축물 유적으로 된 것들을 이제 단일 유산이라고 하고 연속 유산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경우들인데 이제 그 연속 유산 중에서도 단일 국가 연속 유산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조선 왕릉이라든가 산사, 서원 이런 것들은 이제 단일 국가. 다국가 연속 유산은 저희들의 바람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그 비무장지대 정도가 되면은 나중에 공동 협력이 된다면 다 국가 연속 그 네. 유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정 원님은 그 제가 볼 때는 좀 그 연속 유산에 속하면서도 무등산권의 누정과 원님을 포함해서 다룬다면은 좀 복합 유산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꾸준히 생각해 왔던 바이긴 한데 그 연속 유산으로 가야지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보편적 가치에서 그 맥락을 설명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넓은 범위의 호남의 누정 원림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무등산권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이게 이제 무등산이 일종의 자연으로 보자면 하나의 산이잖아요. 그럼 그런 자연 조건 중에 또 거대한 조건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산과 바다라는 두 개의 자연 조건을 축으로 해서 하나는 무등산권의 누정 원림, 그 다음에 하나는 저기 해안가 그러니까 이제 보길도를 중심으로 한 누정 원림 이렇게 두 곤욕으로 묶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 연결고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산으로는 가사문학을 얘기로 삼을 수 있고 바다로는 윤선도의 시조문학을 또 들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시도문학의 백미는 윤선도라고 하고 있고 가사문학의 백미는 정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의 인물들이 각각 산과 바다에서 이렇게 털을 잡고 누정 활동을 했다. 이런 점들이 연결고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어떤 연속유산으로서의 호남권 누정 원림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일단 네.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 네네. 보충을 좀 하면 그 이제 유네스코 이 등재 신청 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 일개 국가에서는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을 막론하고 한 개만 매년 한 개만 신청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에서 이걸 이제 신청을 준비한다 그러면 분명히 영남에서도 분명히 거기도 나설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만약에 이게 연속유산으로 묶어서 한국의 누정 원리로 가면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역량이 결집되고 그걸 등재를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밀어줄 건데 이제 이게 이제 호남, 영남으로 나눠서 가면 또 이 지역 간에 지나친 경쟁이 되고 그 중에서 한 개만 신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예, 이런 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남하고 영남을 묶었을 때 이건 한국의 서원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누정 원림이 호남과 영남의 누정 원림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연속유산으로 갔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이런 좀 그래서 지금 장점 단점이 네, 너무 네. 있어가지고 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영남을 같이 가는 거는 이 가치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은 정말 전략적이면서도 예.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거쳐서 사실 추진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단일 유산, 연속 유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뭐 세계 문화 유산으로 할 건지 복합 유산으로 할 건지 앞서 잠깐 본부장님께서 복합 유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단점을 한번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그 문창현 연구위원께서 예,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제 복합유산은 사실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에 비해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지금 1,121개의 세계의 유산이 지정됐는데 복합유산은 39개소입니다. 네. 거의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아무래도 그 이렇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합해가지고 하나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복합유산을 장려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봐도 자연유산의 기준도 충족해야 되고 문화유산의 기준도 충족해야 되고 이코머스의 실사도 받아야 되고 IUCN의 실사도 받아야 되니까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가 이게 보통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복합유산의 기준을 점점 좀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그걸 좀 등재 사례수를 늘리겠다.
이런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반면에 또 우리 당사국 입장에서는 양쪽의 실사와 양쪽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호남의 누정 원림은 사실 무등산하고 또 이렇게 좀 관련이 돼 있어서 좀 이걸 복합유산으로 가야 될지 또는 문화유산으로 갈지 좀 걱정스럽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그 유네스코 위원회에다가 한번 좀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될 텐데 이미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돼 있거든요. 네. 무등산이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중복 지정이 될 것인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나 국제기구에서는 중복 지정을 안 해요. 이쪽에서 이미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무등산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근데 이제 그건 우리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무등산 전체가 아니고 주상절리대 그쪽에만 지금 이제 일부만 치우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민을 해가지고 복합유산으로 갈지 문화유산으로 갈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조태성 교수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예, 저도 이제 이 부분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문창현 위원장님이 책임 연구위원님께서 뒤에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갑자기 저도 말문이 턱 막힙니다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복합유산이라는 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결합이어야 될 텐데 무등산은 현재 자연유산은 아닌 거다. 그래서 이런 복합유산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복합유산이 되려면 무등산 자체가 자연유산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하나의 대안이 뭐냐면 그냥 무등산이라는 곳 자체가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점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한도 내에서 누정 원림은 이제 문화유산으로 추진하는 게 일단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뭐 어디까지는 이제 지금은 의견이고요. 뭐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뭐 구축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장재성 위원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이제 우리 지역은 이제 우수한 자원을 이제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 정부와 시도민 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모두 합심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전에 타시도 성공 및 그 실패 사례를 잘 좀 분석해서 우리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점은 이제 세계 유산 등재 기준 중 이제 진정성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진정성에 대한 평가 지표 중 이제 관리 체계가 있는데 이는 이제 보존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제 문화유산, 세계유산을 관리는 이제 행정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행정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행정 조직을 좀 확대해서 또 학계, 시민단체 등 이제 각층의 힘을 좀 결집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를 기반으로 또 조성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이제 우리 이 지역은 이제 한국학 또 호남진흥원도 있고요. 또 전남대학교 대학원에 또 호남학과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또 연구 기반을 좀 잘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전문가와 또 관련 기관과 행정과 또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 체계 그 관리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문창현 위원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은 장 의원님이 스타트를 끊으셨으니까 네네. 장 의원님이 이제 좀 끌고 이렇게 좀 앞에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면 네. 동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우리 지역이 다행인 게 우리 세계 지질공원 추진하면서 전남대 허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유네스코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덜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네.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경험이 전혀 없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다른 유네스코 등재 뭐 하는 경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보통 5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5년 이상. 네. 그것을 최대한 우리는 단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고, 또 그 이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산이라는 게 보존과 관리가 가장 그 굉장히 쟁점 사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코머스에서 실사 와서 자원 현황도 보겠지만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어떤 의지나 관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가 이 어떻게든 우리 누정 원림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그런 결집된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하고 민이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또 우리 전문가 교수님이나 우리 본부장 이런이 다 합쳐가지고 또 우리의 의지를 좀 이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프랑스의 경우에 이제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 지원을 어느 정도 해서 문화 부문을 재건하고 또 문화 정책 재정비하는 것이 문화 분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과제로 하나 이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도 문화유산 정비 복원에 정말 열심히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 또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장재성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문화유산 정책을 좀 살펴보면은요, 원형 보존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효과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 스스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끼고 보존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우리 강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인공지능, 문화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문화가 좀 소외될 수도 있고 경제만 살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문화를 살림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하나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김홍석 본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문화유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간다든가 어디 광주 시내를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경제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도심이 이제는 빌딩 숲으로 다 장식이 되잖아요. 네. 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 그나마 그 근대 문물을 갖고 있는 양림동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들이 있겠죠. 근대 문물에 대한 어떤 향수라든가 골목길 문화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하는 것이 정말 낫느냐, 보존하는 것들이 낫느냐 하는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가고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그 비인에 있는 베토벤 생가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전에 기록들을 보면은 생가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뭐 지하철을 뚫는데 다른 노선을 택한다든가 그만큼 그 인식 자체가 옛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들이 노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수행했던 그 뭐 컨텐츠들은 뭐 성산계로 타결도라든가 희방년, 회방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 컨텐츠적인 요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갔습니다만은 또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문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회경류 복원들을 누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복원이 된다면은 누정 원림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같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관광에서도 굉장히 어떤 것들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정 원림이라는 유산 등재,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복원들과 가치를 보존하고 또 지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태성 교수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그 모든 유산들에게 정비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 현재 누정 원림만을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세심함이 좀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정 원림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어떤 관심을 높이기 위한 거나 또 문화 자원으로서 회계용루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의 누정 올림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복원보다는 보존 쪽에, 정비 쪽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 그 소원으로 지금 선정된 논산의 도남소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차례 이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탈락 사유가 됐었어요. 그만큼 기존에 있는 것을 건드리거나 뭐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옮기거나 없어졌던 걸 새로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세심함까지 참고해서 어떤 정비 복원 계획을 보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현대적 활용에 관한 부분, 이 부분들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 환경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공보다는 자연에 주목을 하고 있고, 사실 또 지금 전 인류의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을 두루두루 잘 엮어서 누정 올림의 특성 또는 가치로 넣을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같이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 조태성 교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여기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던 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가 분들이신데, 저 전문 분야들 다 대표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학계만을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누정 올림에 대한 이제 기초 연구 조사 활동이 아주 시급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적으로 누정 올림에 대한 조사는 개별적으로 약간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에서 강주 전남에 있는 누정 총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강주 전남 누정 현황을 다 파악을 해놨지만 이제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 그 조사된 것마저도 남아있는지, 또 지금도 뭐 현판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친척된 연구들이 모아진 게 없다 보니까 누정 올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기초 조사 활동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예. 네, 조태성 교수님도 말씀 참 잘해 주셨고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타 시도에서 추진 중인 세계유산 대상과 서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우선 이제 자국 세계유산 우선 등재 신청 후보에서 세계유산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또한 이제 등재 신청 후보군 숫자도 3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로 가기 전에는 이제 잠정 목록에 올라와 있는 난관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13개의 잠정 목록이 있으며 대체로 한 10년 넘게 지금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서 추진 중인 대상들도 이제 가치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 상대와 견주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술적, 또 관광적, 또 경제적 가치를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 확대가 절실하고요. 또 각계각층과 함께 우리 지역에 세계유산급 문화유산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미처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 시민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도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창현 연구위원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평균 5년 이상 걸린다 그러고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진행됐을 때 5년이고요.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아예 또 탈락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뭔가
지금 이제 스타트거든요. 지난번 의회 토론회, 오늘 방송 토론회 이게 지금 스타트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가는 길이니까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조태성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토론을 진행하면서 계속 중요하게 언급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 과정 또한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늦더라도 꾸준하게 그리고 이제 기초부터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전문 자원들을 조금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들 과정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행정 능력,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등재 추진 과정과 등재의 성과가 긍정적이길 한번 기원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홍석 본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광주는 그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산 등재라든가 무등산 지질공원 등재를 통해서 이미 도전을 했고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 조직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것을 아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운동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도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 용역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의 문제라든가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장재성 의원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계 문화유산을 이제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남이 가지고 있는 누정의 장점들을 잘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호남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민들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러면서 행정조직을 확대해서 우리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동력을 좀 얻어가야 결론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정과 원림의 문화적 의의와 또 세계성,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등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누정과 원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